실내 향기를 기분에 따라서 좀 바꿔준다거나 전동식 슈퍼차저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 당연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가장 비싼 차 제네시스 G90, 코드명 RS4. 외관에 이어서 실내, 기능, 가격까지 다 공개됐다고 합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뭐 앞을 미리 보고 차체를 좀 높인다거나, 실내 향기를 기분에 따라서 좀 바꿔준다거나, 전동식 슈퍼차저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기술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네시스가 얼마나 대단한 자동차가 됐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제네시스 G90 모든 게 다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일단 가격이 9,10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풀옵션으로 가면 1억 3천만원. 이렇게 되면 BMW 7 시리즈나 아우디 A8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거기다가 G90 롱웨일 베이스는 무려 1억 6,7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 1억 6,700이야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 새롭게 등장한 신형 G90 어떻게 생긴 차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죠. 일단 살펴보면요, 코드명이 RS4. 약간 아우디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튼 4세대란 얘기입니다. 왜 4세대야? 일단 1세대는 에쿠스 2세대가 있고요. 그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보면 기존 차가 전혀 떠오르지 않죠. 그 정도로 완전히 거대한 차로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젊은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한 외관 리뷰는 지난번에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 G90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근데 유독 혼자서만 램프가 한 덩어리였어. 왜냐면 이거 페이스리프트니까. 그래서 이번 G90은 그게 좀 섭섭했는지 두 줄을 정말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고, 정말 길고, 정말 얇게. 지금까지 나온 제네시스 중에 가장 얇은 헤드램프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헤드램프를 이렇게 얇게 뽑은 자동차 회사는 없지 싶어요. 이 헤드램프 보면요, 큐브 형태처럼 이렇게 모듈이 담겨 있는데 상하향 램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DRL, 방향지시등 여기 한 라인에 다 겹쳐져 있는 이런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갈아서 교차대에서 배열됐다고 해요. 보통 차들은 DRL 따로 있고 헤드램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헤드램프, DRL, 깜빡이까지 다 하나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램프가 뭐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기술일 것 같긴 합니다. 하향등은 특히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한 모듈에 200개의 마이크로 렌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대단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가변 상향등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줬는데, EV6나 G70에서 봤던 그런 기능들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썩 잘 되진 않았거든요. MLA는 어느 정도로 잘 되는지 실제로 나와서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차가 마주 오고 있으면 그 차를 피한 주변이 다 상향등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향등을 켜고 달릴 수 있는 거지. 누구도 눈이 부시지 않은 그런 기능입니다. 얼마나 잘 될지는 두고 봐야죠. 보닛 보면 뭔가 좀 우아하죠. 보닛이 클램쉘 타입, 그래서 부드럽게 전체가 한 덩어리다, 달라진 선이 없으니까 깔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벤틀리 보면 와, 전면이 완전 우아하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엠블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엠블럼이 기존에는 이렇게 보닛이 있으면 거기다 뭔가 떡 붙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엠블럼을 이렇게 팠어. 구멍을 판 다음에 그 속에 쏙 집어넣는 타입입니다. 쏙 집어넣으니까 보닛이 있으면 보닛의 높이에 엠블럼이 아주 살짝 튀어나오게, 거의 딱 붙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됐다는 거죠. 뭐 이런 디자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테슬라나 이런 차들도 엠블럼이 아주 얇죠. 이게 얇으면 좀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공기 저항도 좀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테슬라 같은 차는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뭐 뗐다 붙였다는 경우, 그러니까 뭐 PPF를 한다거나 뭐 도장을 한다거나 이거 떼다가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또 세차하다가도 이렇게 닦다가 잘못하면 딱 걸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이걸 파놔서 이게 꼼꼼하게 높이가 아주 얇지만 그게 뭐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고급스러운 엠블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쉽게 떼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시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세밀한 느낌이 들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측면에 보시면 도어 캐치가 이렇게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로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 당기면 쉽게 열린다 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도 좋고 여러가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 달렸어. 이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뒤쪽에 팬더 라인도 아주 예쁘게 디자인됐습니다. 마치 스포츠카를 보는 것처럼 아주 빵빵하게 팬더 라인을 그냥 이렇게 부풀려놨어요. 이 G90 굉장히 젊어 보이게 만들려고 좀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일단 비율도 굉장히 예쁜데요.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죠. 롱휠 베이스는 어마어마하게 긴데 전장이 무려 5275mm, 들어갈 수 있는 자동 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을까? 자동 주차장은 아예 못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하네요. 기존에는 문짝은 그대로 두고 여기 B필러를 늘려서 문짝을 이렇게 열고 닫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아무리 휠 베이스를 늘려도 타고 내릴 때는 결국 비슷했던 거죠.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문짝 자체를 더 길게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자동차로 만든 거죠. 문짝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 트림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롱휠 베이스의 비용이 더 들어가죠. 사실 롱휠 베이스를 전처럼 그냥 살짝 늘리는 이런 정도로 안 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유리, 문짝, 안쪽 트림, 시트나 인테리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롱휠 베이스가 이번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외관이 아니고 실내죠. 실내 전자장비나 버튼들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GV60 실내를 보고서 제네시스 중에 좀 저렴이 제네시스니까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나오면 조금 그 90인데 제네시스의 톱인데 GV60하고 똑같아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쉽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작죠? 12.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오닉이나 GV60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그 사이즈, 그 내용물 그대로입니다. 사실 제네시스 다른 모델들 GV70, G80, GV80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아 K9에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14.5인치, 이게 훨씬 크고 훨씬 길죠. 그냥 예뻐요. 이게 비율상으로도 예쁘고 이게 훨씬 고급 같은데 왜 있는 화면을 굳이 줄이죠? 굳이 줄일 이유가 있나? 대시보드나 주변 인테리어만 보면요, 이게 더 고급인지 이게 더 고급인지 이게 더 고급인지 이거 헷갈리잖아요. 완전 헷갈리잖아. 이 안에 인터페이스 그래픽도 GV60에서 봤던 그 그래픽인데 저도 그거 사용해봤는데 인터페이스 UX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실제 사용해보면은 요거 아닌데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선택돼 있는 그래픽으로 나오잖아요. 터치인데 선택이 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터치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다이얼을 위한 인터페이스죠.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곧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계기판 주변에 버튼들이 몇 개 있죠. 이게 뭐지? 화려한 버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버튼들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자세히 보면 이쪽에 있는 버튼은 밝기 조절이네? 밝기 조절 버튼이 여기 있다고? 왜 여기 있지? 아니 보통은 이 핸들 왼쪽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는 거였잖아요. 밝기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버튼인가? 정말 잘 보이는, 맨날 운전할 때 항상 보이는 위치인데 그렇게 중요했나? 뭐 이유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버튼은 그럼 뭐야? 트렁크 버튼이에요. 아니 트렁크 버튼 여기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트렁크 버튼이 여기까지 올라올 일인가? 뒷문 여는 버튼이 차라리 여기 있으면 좋겠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버튼이에요. 공조장치 부분도 좀 묘하죠. 공조장치에서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위아래로 똑깍똑깍 따깍따깍 하는 거예요. 보통 고급 차들은 다이얼이고 좀 저렴한 차들은 버튼이잖아. 아니 온도는 0.5도 단위니까 한 번에 돌렸을 때 드르륵 드르륵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 따깍따깍은 아이오닉5나 GV60 때 이거 너무 원가 절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G90까지 나온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픽도 이게 90에 들어갈 그래픽인가? 그래픽은 또 OTA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겠죠. OTA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금방 낮을 겁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 보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시트들, 시트 고급스러운 거 봐. 인테리어 우드 트림, 와 멋있습니다 진짜. 와 이거 훌륭하네요. 시트 가죽으로 도배한 거 보세요. 그냥 실내 가죽 아닌 부분이 어딨어. 우드 가죽, 그거 외에는 아예 없어. 플라스틱이 드러난 부분이 없죠. 아예 없어요. 천장도 지금 스웨이드 천장으로 아주 그냥 고급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롱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특별히 또 세미 아닐린이라고 해요. 세미 아닐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가죽들은 대부분 다 무늬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 피부도 보면 피부에 무늬 없잖아요. 피부에 이렇게 뭔가 그냥 잔 무늬만 있지 꼬슬꼬슬한 드그드그드그한 그런 무늬는 없는 거야. 그런 무늬가 없는데 어지간한 가죽들은 그런 무늬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가죽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두껍게 염색을 하고 거기 두껍게 코팅을 하고 거기서 가죽처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어서 가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무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진짜 좋은 가죽은 그 가죽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코팅을 안 해요. 염색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그 가죽 자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걸 아니
아닐린 레더라고 하고요. 그러려면 진짜 좋은 가죽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소가 적어도 몇 년에서 10년 이상 사는데 그 사이에 모기를 물린다거나 철책 같은데 긁힌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으면 그러면 그 스크래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보장 안 하고 그냥 가죽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기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쪽에 추운 지방이어야 됩니다. 추운 지방에서 방목한 그런 소로 만드는 게 아닐린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한 가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완벽한 가죽을 가지고서 만들고도 그냥 아닐린으로 하면 되냐? 그냥 아닐린으로 하면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살짝 코팅을 합니다. 그걸 세미 아닐린이라고 해요. 무지 비싼 가죽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인레이 같은 것도 여기 되게 특이한데 거무튀튀하잖아요. 신문을 가지고 만들었대. 신문을 갖고 요즘 신문 많이 안 팔리니까 좀 팔아드리는 건가요? 신문 폐지 어서 구해. 나 신문 폐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신문 폐지를 가지고서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인레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속 같은 거를 상감 기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의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요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죠. 뭐 고급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우면 어우. 천장 조명은 조금 전 섭섭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 양쪽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한 멋이 배어날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곳곳에서 켜져요. 이쪽 도어 트림 쪽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올라오고요. 너무 낮지 않게 적당한 위치에서 올라오니까 꽤 고급스럽게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조명을 잘 이용해 줘야죠. 그리고 천장 부분을 조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램프를 쭉 이어갔고 그리고 요번에 BMW도 C 시리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얼굴을 비춰주는 이런 램프가 B필러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명을 좀 사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조명이 좀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명을 더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변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기한 기능 자동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일단 열 때는 완전한 자동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서 밀면 열립니다. 이건 편하지 사실. 이것만 해도 어디야? 지금은 땡기면서 밀잖아요. 땡기면서 미는 거 사실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땡기고 어떻게 밀어? 그러니까 땡기면서 발로 미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발로 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야. 디자인은 애초에 잘못한 거죠. 이렇게 누르고 밀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닫을 때는 버튼 하나로 닫힙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이 운전석에 있는 센터 콘솔 쪽에 닫힘 버튼이 있죠. 이거 누르면 문이 닫힙니다. 아, 왜 이쪽에 있냐고? 사실 문짝 쪽에 여는 버튼이 있고 그걸로 다시 닫을 수 없냐? 그걸로 닫으면 그게 닫는 게 의미가 없죠. 열렸으면 저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저거 이렇게 해서 닫을 거면 뭐하러 그걸 자동문을 달아요. 열 때 훅 열고 닫을 때는 그냥 여기서 버튼 눌러서 알아서 쭉 와서 탁 닫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운전석도 센터 암레스트 쪽에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도 센터 암레스트에 버튼이 있는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지금 편하긴 더 편합니다. 롤스로이스는 그럼 왜 여기 있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문에 뭐가 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잠깐만 이런다거나 내가 여기 누르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끼어 들어갖고 여기 팍 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문에 뭐가 끼지 않는지 확인해라 이런 의미에서 여기 달린 것 같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문짝에 한번 껴보고 사람이 꼈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게 자동문이라고 해서 여는 것도 자동이려나 옆에 문 콕을 하게 되면 그거 현대차가 물어내나 싶었는데 열 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여는 형태면 문 연 사람 책임이죠. 문콕 했을 때는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이포트리스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포트리스 도어 같은 경우는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잡아당긴다는 신용만 하면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을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 아니면 손을 대고 여는 힘은 줘야 되는 건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운전석은 좀 더 특이해서요. 운전석에 딱 앉아서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가까이 가서 문이 저절로 열려. 손 넣어. 알아서 열리고 앉아서 문 닫을 필요 없이 기어 조작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죠? 내릴 때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냥 나간 다음에 스마트키 눌러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문이 닫혀요. 와, 이거 완전 기발하다. 그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X가 일찌감치 먼저 했죠. 스마트폰을 가까이 갖고 가서 이렇게 가면 저절로 문이 열려요. 그렇게까지 되는데 모델 X 같은 경우는 옆에 차를 문콕하지 않도록 문에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이 G90에는 그런 센서는 없네요. 센서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러겠죠 뭐.
자동문이 있다, 뭐 이게 뭐 별거냐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자동차를 타고 즐기는 그 모든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차에 가까이 갔다, 문 손잡이가 자동으로 찍 올라오고 거기다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타서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시동 걸고 자동으로 출발하고, 뭐 시동을 걸 때도 그냥 지문인식 버튼을 갖고서 이렇게 터치하면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화돼 있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세팅이 그냥 바로 됩니다. 차량 내 간편 결제 같은 거 지문으로 바로 인식되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디지털 키 2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차문이 열리고 멀어지기만 해도 자동으로 차문이 잠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해요. 근데 아직 안 된대요. 아직 안 되고 무선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OTA 통해서 나중에 된다고 하니까 왜 아직 안 됐지? 자, 어쨌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차문을 열게 하는 거 보안상의 이유다 뭐다 해서 안 됐었는데 이제 테슬라처럼 좀 될 모양이에요. 이런 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차에서 내렸을 때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되나, 잠금 버튼 누르면 알아서 문을 닫죠. 그리고 나서 원격으로 주차도 합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주차선을 읽어요. 그래서 주차선이 대각선이냐 직선이냐 일자 주차냐 이런 것들 다 읽어서, 그래서 거기 맞춰서 주차를 합니다. 미래가 벌써 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실내 다른 부분도 좀 보면요, 일단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 좋습니다. 버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얼도 헷갈릴 수 있잖아. 후진이 이쪽인지 이쪽이었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후진을 할 때 햅틱을 통해서 진동을 해줍니다. 너 지금 넣은 게 후진이야, 이렇게 진동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내가 후진 넣은 걸 몸이 기억하는 거죠. 징 이런 느낌이 안 나면 왜 이 느낌이 안 나지? 뭔가 내가 다른 걸 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징 하면 전진이 아니고 후진 넣었지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햅틱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시트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생겼잖아요. 이게 그냥 멋있기만 한 시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조금 분리된 느낌이죠.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시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위쪽을 이렇게 좀 굽혀줄 수 있는 이런 웨이가 많은 시트들, 위가 따로 굽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시트 디자인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는데 공기주머니 같은 것들을 많이 달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넣거나 하면 옆구리 이렇게 조여줍니다. 시속 130km 이상으로 가도 옆구리 이렇게 조여줘요. 코리아에서 달릴 수 없는데 만약에 달리면 너 지금 130km 넘었는걸? 하고 알려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좀 있으면 너 박을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한번 잡아줄게, 이런 느낌으로 쫙 조여주면 약간 쫄리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는 내 좌석이 다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시트라고 해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죠. 어우, 정말 고급스러워요. 와, 이게 이렇게 화려해도 되나? 퀼팅이 그냥 가득합니다. 레그룸 옆에 이렇게 댈 수 있는 부분도 다 퀼팅으로 돼 있어요. 등받이 당연히 퀼팅이고, 어깨가 닿는 부분, 암레스트의 위쪽도 이렇게 퀼팅이 돼 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화려하나? 벤틀리나 이런 실내를 보는 것처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데, 암레스트 이런 데는 열선이 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나 어깨까지도 닿는 부분인데 여기 열선이 들어올까?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지금 이렇게 놓게 돼 있잖아요. 위에서 좀 이렇게 감싸서 빡 쥐어주고 여기서 마사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어요. 뒷좌석 시트는 두 가지입니다. 3명이 뒤에 앉을 수 있는 5인승 시트 있고요,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4인승 시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라고 돼 있어요. 뭔 퍼스트 클래스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면 좀 아닐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 훨씬 좋죠. 비즈니스 클래스만 해도 풀플랫인데.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시트인 건 분명하고요. 4인승 시트를 하게 되면 35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해야 됩니다. 납득 가능하게 멋있네요. 이게 뒷좌석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로 쭉 뻗어있는 거, 이게 진짜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터치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센터에 있는데 이렇게 휘어갖고 완전 멋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누워있어. 누워서 가십시오, 이런 거지. 당연히 시트가 기울어집니다. 시트가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조절 버튼이 있어서 앞뒤로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시트 바닥도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꽤 멋져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시트 방석 아래쪽으로는 레그 서포트가 있어요. 레그 레스트라고 요즘 얘기하죠. 레그 레스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리 아래쪽 종아리 부분을 받쳐주면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풋레스트도 있습니다. 수석 아래쪽에 풋레스트가 있는데 수석을 앞으로 끝까지 접고 앞으로 밀고 이렇게 끝까지 한 다음에야 이렇게 레그 서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할 거 없이 조수석을 앞으로 젖혔을 때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거든요. 제네시스는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네요. 조수석이 어떻게 접힐 것인가,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풋레스트 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온돌 기능이 있습니다. 열선 기능 꼭 필요하죠.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풍 기능이 생겼어요. 발에서 이렇게 통풍이 된다. 여기 가로치고 흡입이라고 써있어. 이러면 발냄새가 이렇게 확 퍼져나가니까 발냄새 퍼져나가지 않게 흡입해서 고객님 냄새는 제가 다 맡을게요, 이런 건가? G90 참 열일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일하고 있어요. 무좀균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흡입 기능, 통풍 풋레스트를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네요. 뒷좌석 왼쪽에 앉은 분은 그럼 섭섭하지 않냐? 이게 오른쪽에 밖에 없으니까 왼쪽에 앉은 분은 섭섭하지 않냐? 근데 그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운전사가 접힐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만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모든 차들이 다 그래요. 아주 좁은 공간을 아주 극적으로 접고 접어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2열 센터 콘솔에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면 터치식으로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바이저나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고, 온도 조절이나 오디오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ATS라고 하는데 암레스트 터치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능이야. 진짜 멋있잖아요. 인정. 보통 이제 뭐 벤틀리나 이런 차들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징 올라와서 뺄 수 있는 그런 패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뺄 수 없게 되어 있긴 하네요. 일단 디스플레이로 굳이 한 이유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쭉쭉쭉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가 다이얼식 인터페이스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10.2인치,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보다 좀 더 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탈착식은 아니고요. 무조건 붙어있게 되어 있는데, 붙어있는 게 조수석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면 앞으로 굽힌 것에 맞춰서 모니터는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게 알아서 각도가 조절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조수석을 굽힐 수 있는 거지. 디스플레이 있는 거 좋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뭘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별거 볼 수 없나 봐요. HDMI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다면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되게 해줘야죠. 이렇게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석 측면에 보면 C필러 부분에 잡지랑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차에서 잡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다, 그건 좀 아니지 싶은데. 네, 사운드가 대단하죠. G90에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차죠. 스피커가 무려 23개. 야, 이게 말이 되나? 옵션 값이 무려 400만원입니다. 훌륭하네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40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오게 됐네요. 국내에서 최다 스피커 개수고요. 이 정도 스피커 들어가는 차는 세계적으로도 몇 없습니다. BMW 7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기본형, 이 가격이면 기본형이잖아요. 그런 차들은 스피커 개수가 한 17개? 요 정도 들어갑니다. S클래스 가장 끝판왕은 물론 20몇 개가 들어가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옵션 가격이 1200만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또 어떤 차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테슬라를 타보면 정말 사운드가 정말 좋거든요. 사운드의 진심인, 오디오의 진심인 회사인데 테슬라 모델 X 요번에 새로 나온 거가 스피커가 22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디오. 자, 그럼 스피커 어딨나? 이런 거 궁금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문짝에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이쪽 선반에 있고, 서브우퍼 또 따로 있고, 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천장에도 있어요. 천장에 보면 센터에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어마어마한데요? 전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크래시 패드 양쪽 끝에 보면 여기에 전동 팝업식으로 ALT 트위터가 올라옵니다. ALT라고 하는 거 어쿠스틱 렌즈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뱅앤올룹슨의 특허 상표예요. 이게 예전에 아우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약간 디자인상에서 조금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이것만 해도 시각적인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게 좀 움직여서 사운드가 좀 명료하게 들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피커를 발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스피커 아주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운전자의 헤드레스트에 달려있어요. 헤드레스트 안쪽에 스피커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나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운전자만 들을 수 있는
안내음, 경고음 같은 걸 들려줍니다. 예를 들면 차선을 자꾸 넘어, 그럼 삑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럼 뒷좌석에 있는 사장님이 불편할 거 아니야. 아 김기사 운전 뭐 이럴 수 있잖아. 삑삑삑 소리 나는 거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리는 너한테만 들려줄 테니까 괜찮아 그런 거예요.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아까 이 뒷좌석에 이렇게 모니터가 두 개가 따로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블루투스 헤드폰을 왼쪽 오른쪽이 독립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서 서로 다른 영화를 보거나 서로 다른 음악을 듣거나 한쪽은 영화를 보거나 한쪽은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뱅앤올uf슨 기술 요즘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미래 자동차 기술은 각 좌석에 헤드셋을 쓰지 않고도 서로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 음장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의 소리를 저쪽엔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없애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저쪽 소리가 안 들려, 저쪽은 여기 소리가 안 들려. 서로 노이즈 캔슬링을 시켜서 내 좌석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른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좀 같이 좀 듣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가면 안 돼? 무슨 콩가루 집안. 네, 그리고 이 오디오 시스템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ANCR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소음이 나면 그 소리의 반대 위상을 때려줘서, 그래서 그 반대 소리가 나니까 서로 소리끼리 충돌해. 소리가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이렇게 생긴 애가 쭉 날아가고 있으면 너 시끄러운 소리 하면서 반대 소리를 딱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지. 이쪽 소리가 상쇄 하면서 싹 없어지는 그런 기능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없애주고 듣기 좋은 소리로 나게 하는 거, 그걸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로드라는 건 그 밑에 로드를 위한 사운드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노면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걸 별도로 또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요 소리, 요 밑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에서 나는 요 소리,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이 움직이면 이런 식의 소리가 들어올 거야 라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노이즈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정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뭐 뿐만 아니라 실내에는 전 좌석을 주파수별로 다양한 사운드를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구조를 상당히 많이 변경을 했다고 해요. 각각의 부품에서 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글래스도 지금 앞, 뒤, 옆 포함해서 이 쿼터 글래스까지 모든 글래스를 이중 접합 유리로, 그리고 그 안에 사음 필름을 넣는 사음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정숙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이게 정말 정숙하면 이 안에서 오늘의 모카를 찍어도 될 것 같아. 네,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무드 큐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무드 큐레이터 뭐냐?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무드를 보여주는 거지. 밝은 무드, 조용한 무드, 난 젠틀한 무드, 뭐 이런 식으로 무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있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바뀌고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의 세팅도 바뀌고, 사운드 시스템 세팅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뱅앤올uf슨에 보면 베오소닉이라고 해서 밝게, 쾌활하게, 부드럽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을 동시에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향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같이 조작해줘요. 그리고 전동 커튼도 한꺼번에 쫙 닫아준다는 거지, 오붓하게. 그래서 모드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차에도 이런 건 있습니다. S클래스에도 뭐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거 많이 써보셨죠? 아마 그런 기능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음향이 어떻게 나오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예요. 사운드랑 디자인이랑 여기서 나오는 그래픽이랑 이런 것들이 연출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 연출이 그만큼 잘 돼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합니다. 에너자이징 컴포트는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과연 날 것인가? 이건 연출력의 문제인데,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연출력의 문제인데, 잘 됐을까 궁금하네요. 네,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 향기라는 게 되게 주목을 끌죠. 자동차 내부에 다양한 향기들이 나오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버스 어웨이크닝 드라이버스 어웨이크닝 하니까 약간 프리퀄 영화 이름 같은데, 드라이버가 졸린다는 얘기죠. 졸리면 깨우는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Great Outdoor가 있고요. My Favorite Place, 뭐 이렇게 해서 3개의 아로마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좀 확실하게 있죠. 차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야외에서 즐기는 그런 느낌? 아주 멋진 이름들인 것 같아요. 아마 향기는 뭐 갈수록 점점 더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3개의 향기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위쪽에 보면 2개의 향기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어서 무드에 맞춰서 향기가 다르게 나오게, 오늘은 깨는 향, 내일은 에로틱한 향,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에로틱한 건 없나? 자, 그런 기능이 있고요. 실내 향균 시스템이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다 뭐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항균 소재를 썼다고 해요. 여러 가지 항균 소재를 써서 곰팡이가 쓸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고요. 뒷좌석에 보면 암레스트에 자외선 살균 수납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 도어 쪽에 암레스트에 여기 지금 열리는 파팅 라인이 하나 있는데, 요걸 열어서 요 안에 집어넣나? 정확하게 알기 어렵네요. 그리고 항균 필터, 방촉매 모듈이 포함된 공기청정 시스템도 갖고
갖고 있다고 합니다. UVC LED 램프를 이용하는데 사실 UV 램프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어요. 여기 열어서 뭐 안경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넣고 10분 동안 거기에 있는 균을 살균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의미 없진 않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UVC 램프를 사용하게 되면 오존이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많이 안 나오게 파장을 잘 조절하겠지만, 그렇지만 자동차 실내가 워낙 좁으니까 여기서 오존이 조금만 나와도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10분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존도 유해 물질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혹시 사용하다가 복사기 작동시킬 때 그 복사기에서 나던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잘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를 살균해서 공기청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균이 죽을 정도면은 뭔가 조금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차가 나오고 나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있죠.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원래는 HDP, 그러니까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는 얘기가 이미 여러 번 나왔고, 그게 뭐냐면 이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도 차가 알아서 주행한다, 이런 기능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G90에 그게 처음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개발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됐네요.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주행 3단계를 지금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S클래스 출시하고 거의 1년 정도 지나서야 지금 출시하거든요. 이거 HDP 된다고 해놓고 1년에 출시해도 돼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도 지금 HDP가 양산차에 바로 적용할 만큼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어떤 분들은 OTA를 통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HDP를 처음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됐던 게 라이다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보면 라이다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앞부분에 있는 게 지금 레이다예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옛날 보면 리모컨의 앞에 있는 그 투명 유리, 검정색 투명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빤빤하다, 이러면 라이다가 아닙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그러니까 빛을 사용하는데 이 빛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게 빤빤하면 이게 각도 따라서 이 반사가 달라지잖아요. 빤빤할 수가 없어. 무조건 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투명해야 돼요. 덮개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전체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S클래스 요번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라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레이더입니다. 전파는 앞에 덮개가 있어도 문제 없죠. 그래서 전파가 나오는 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HDP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될 것인가, 레이더만으로 자율주행하게 만들 거 아니면 OTA로 업데이트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전혀 나아진 게 없나?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핸들을 잡고 있으면 이 정전식으로 손으로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요즘 정말 현대기아차 탈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나 지금 핸들 잡고 있는데 왜 자꾸 잡으라고 난리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잡고 있으면 확실히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더 이상 그런 경고 문구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데 지금 이거 G90뿐이 아니고 전 차종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해줘야지, 이거 왜 G90만 해줘. 물론 센서로 해서 정말 잘 해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핸들 어디다 그냥 스위치라도 하나 달아주세요. 여기 스위치 같은 거 딸깍하고 잡고 있으면 그냥 되게끔 해주면 알아서 잡고 있을 텐데, 토크 방식으로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면서 왜 토크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5.0이 사라졌어요. 5.0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전체에서 V8 타워 엔진이 완전히 단종됐네요. V6 3.5L 터보 파워트레인만 들어있고요. 단일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90은 가솔린 3.5L 터보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최대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0kg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크가 대단하네요. 3.5L 터보 엔진 유닛으로 보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3.5 터보 엔진은요, 이 차량 주행 조건에 따라서 연소를 직분사를 하기도 하고 간접 분사를 하기도 해요. 포트에다도 분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정숙성도 더 좋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터보차저는 공기를 좀 빠르게 시킬 수 있도록 순행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응답성이 더 좋아지는 트윈 터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는 9.3km/L.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해외 나가면은 이거보다 더 좋겠죠. 롱힐 베이스 파워트레인은 조금 다릅니다. 롱힐 베이스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사실 별거 아니긴 해요. 슈퍼차저를 갑자기 장착했어. 와, 대박.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시스템은 아니고, 3.5L 터보라고 했잖아요. 터보차저는 단점이 터보 렉이 있다는 거예요. 터보는 배기 압을 가지고서
흡기를 더 밀어주는 거예요. 배기가 나오지 않으면 흡기를 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터보렉이 발생하는 이유인데, 근데 이 슈퍼차저라는 건 엔진힘을 끌어오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터보차저 같은 이런 흡기를 밀어주는 기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배기와 관계없이 터보차저를 밀어주면 그게 슈퍼차저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개비 같은 걸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터보가 제대로 돌지 않을 때 그때 돌려주는, 그때 빠르게 돌려줘서 낮은 RPM에도 높은 토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진 출력이 높아진다 이런 기능은 아니고요,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를 조금 더 높여준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행에도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브레이크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EV6라든지 이런 전기차들, 그리고 제네시스 G80 스포츠 이런 차들도 이번에 브레이크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기존까지는 그냥 딱 밟으면 어떤 차는 너무 빨리 서, 어떤 차는 너무 느긋하게 서, 그러다 보니까 차 바꾸면 갑자기 팍 서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 브레이크에 대한 감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쇼퍼 모드가 있습니다. 기사 모드죠. 기사 모드를 하게 되면 뒷좌석에 VIP가 탈 때 굉장히 느긋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발탁발탁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쇼퍼 이렇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과속 방지턱이 나타난다. 100m 앞에서부터 이걸 풀어줍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4분 넘고 바로 다시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차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피칭되는 거, 이런 피칭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 방지턱을 통과한 후에 여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장착돼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과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결합돼서 과속 방지턱이 나타나기 전에는 10mm 정도 차체를 높여놓는다고 해요. 충격이 크게 감소될 수 있고 승객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 말씀드렸는데, 그럼 에어 서스펜션은 공짜냐? 아니죠. 에어 서스펜션은 기본이 아닙니다. 무려 350만원이에요. 35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거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하고 이 댐퍼하고 헷갈리시나? 근데 에어 서스펜션은 스프링을 말하는 거예요. 스프링이 얼마나 단단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요겁니다. 가변 댐퍼라는 건 흔히 쇼바라고 말하는 쇼크 옵서버, 그러니까 이런 코일 스프링 대신에 에어 스프링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 스프링은 장점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승차감이 되게 좋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일단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는 차체를 낮춰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안정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노면이 울퉁불퉁할 때는 차체를 좀 높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부 손상을 좀 막아줄 수 있고, 승차감도 오히려 울퉁불퉁할 때는 높은 게 더 안정되겠죠. 승차감도 더 버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많이 흔들려도 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지턱, 경사로, 험로까지 미리 인지를 합니다.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묵 이렇게 긁히는 경우 있잖아요. 내려갈 때 긁히는 이유는 이 내리막에서 이걸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완만하게 안 만들고 여길 그냥 팍팍 이렇게 만들면 여기 가다 말고 긁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전륜의 차고를 높입니다. 앞을 높이고 서스펜션을 더 단단하게 해서 앞코가 바닥에 닿는 걸 최대한 방지한다는 거죠. 홈로 주행할 때 최대 25mm 올라간다고 합니다. 2.5cm니까 사실 뭐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이 세단 입장에서 2.5cm 높아지면 엄청나게 높아진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벤츠나 아우디처럼 사고 시에 이렇게 차체를 높여주는 기능, 그런 기능은 여기 들어가 있진 않네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은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옵션을 150만원 더 넣어야지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핸들을 돌린 것에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주고요. 최대 4도가 꺾인다고 해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3.5도 꺾였는데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꺾이는 정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고속에서는 또 같은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같은 방향으로 꺾여주면 차 뒷부분이 오버스티어가 나는 경우를 막아주는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주행하는 주행 감각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차가 길면 후륜 조향은 꼭 필요하죠. 네, 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살짝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일단 12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한글 이름 드디어 들어왔네요. 한라산 그린이라는 색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야죠. 해외 나가는 차들이 이 한국 이름을 붙일 때 더 고급스럽게 보여요. 제네시스 이러지 말고 울산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울산 3.0
멋있네. 오징어 게임이 그냥 뜬 게 아니에요. 코리아에 대한 관심 때문에 뜬 거지. 현대차도 지금 이름 네이밍할 때 한국말을 적극적으로 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산 어쨌든 네,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색 이름입니다. 카프리 블루, 뭐 바릴로체 브라운, 발렌시아 골드, 마우이 블랙. 야, 어려워. G90 전용색만 5가지네요. 카카오 그레이, 빅 블랙, 뭐 타스만 블루, 쉐빌 실버, 우유니 화이트, 마카루 그레이. 아, 어렵네 진짜.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네시스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90 처음에 선보일 때 검정색이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의 자동차들은 다 검정색으로 처음에 론칭하잖아요. 아무래도 다들 회장님 타시는 거니까 검은색이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검정색 사실 분들은 어차피 검정색 사시고 그분들은 그냥 G90이면 사시는 거고 차를 골라서 타시는 분들, 멋있어서 사시는 분들이 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흰색이나 남색 그런 다양한 색깔로 지금 론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색상도 5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옵시디언 블랙의 모노톤, 그러니까 완전 검정이죠. 그리고 보르도 브라운과 옵시디언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투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레시어 화이트, 인테리어 컬러가 이렇게 5가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색깔이 많으면 자기가 다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차 구입할 때나 뭐 이럴 때 옵션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영업사원을 잘 골라야 돼요. 보통 이제 포르쉐 같은 데서도 차 고를 때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현대차에서도 이거 1시간 동안 이거 옵션 골라줄 수 있는 사람이, 게다가 이 미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영업사원이 이렇게 응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가 예전에 제네시스 파란색을 사려고 했는데 그 파란색 그거 저 중고차 가격 안 나와요. 그거 까만색이나 회색으로 하세요. 그거 뭐 파란색을 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러시더라고. 근데 물론 저는 좀 젊었고 그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셔갖고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 영업사원분들이 지금 제네시스를 팔 때 잘 파시겠죠. 예, 잘 파시겠지만 어쨌든 사시는 입장에서 좋은 영업사원을 잘 만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떼타 그냥 까만색으로 하시는 게 그냥 중고차 파는데 좋아요.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걸 잘 골라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판매 가격을 보면요, 세단 가장 기본 모델 가장 깡통이 8,957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깡통 모델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옵션은 1억 3,635만원. 아우디라든지 BMW라든지 플래그십 모델들이 할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기존 제네시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만원씩 오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롱휠 베이스는 한술 더 뜹니다. 롱휠 베이스는 무려 1억 6,500만원부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아니 7,500만원이나 더 비싸. 대단하네요. 여기에 풀옵션 기준으로 보면 1억 8,500만원이 됩니다. 네, 12월 17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곧 전시장에 G90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차량이 전시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가서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90 리뷰 가장 먼저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클래스를 판매량에서 이길 수 있겠죠? 있겠죠. G90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갑자기 계약을 받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계약을 받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제네시스는 항상 12월 달에 계약을 받기 시작했어. 이게 인사철이잖아요. 지금 뭐 이사님 새로 승진하셨는데 차 필요하지, 차장님 부사장님 되셨는데 차 필요하잖아요. 인사철에 이런 제네시스, 에쿠스 이런 차들 항상 연말에 출시했고 되게 의리의리하게 뭐 론칭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기업에서 엄청 많이 사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 당연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